우리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에 대한 의학적 비판, 우리 연세대 김준명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민성일 교수님께서 동성애에 있어서의 정신의학적인 면에서 폐해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내과 의사로서 이런 동성애의 어떤 신체 질병적인 면에서의 부작용과 폐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내과 중에서 이제 감염내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야에서도 이제 또 주전으로 이제 이렇게 주 전문 분야로서 공부한 것은 에이즈인데, 그래서 주로 많은 에이즈 환자를 봐왔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차별금지 법 사유로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에 대한 의학적, 신체 질병적인 면에서 폐해를 또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그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만약에 이제 법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되고 유행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남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되는데 주로 여기서 이제 학문 성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문 성교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질병과 질환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질환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문은 우리 몸에서 배설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미생물과 병원체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대장의 가장 밑부분에 이제 직장이 존재하고 직장의 하부기관으로서 학문이 존재하는데 그 학문 자체에는 아주 작은 그런 근육들이 이런 조각조각으로 모여서 서로 붙어 있으면서 꼬리뼈에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 있는 그런 구조와 함께 그것이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주변에는 괄약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는 꽉 조여있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변이 실금되는 걸 막기 위해서 괄약근이 꽉 조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압력이 주어지면은 그 괄약근들은 그것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더 강한 수축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문 주위의 점막들은 아주 얇은 편평세포로 된 단세포층입니다. 단세포층이라 굉장히 프라이어블, 아주 손상받기 쉬운 그런 점막층인데, 또 그 점막층 밑에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손상받아서 파열되거나 찢어지면 거기에서 많은 출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의도치 않은 압력이나 마찰이 주어진다면 그 점막들은 금방 파열이 되고 손상을 받게 되면서 출혈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정액 속에 들어있던 어떤 병원체들이 그 출혈을 통해서 금방 몸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항문 성교시에 발생하는 질환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열이나 열상, 출혈은 물론이고 이런 거로 인해서 항문 주위에 가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주머니가 생기고 또 피부에 얇은 관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고름이나 또 염증액들이 막 배어나오게 됩니다. 많은 성병들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독입니다. 매독은 사실은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수가 감소됐었는데 10 내지 15년 전부터 갑자기 매독이 증가돼서 너무나 놀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매독이 증가되었고
우리 사회에 매독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지름과 같은 항문 사마귀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헐페스 바이러스 감염, 또 클라미디아 감염을 해서 이게 심하게 되면은 주변에 임파선들이 부으면서 직장을 눌러서 협착까지도 유발되는 그런 위중한 질병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유럽에서 보고되기는 이런 동성애자들이 어떤 쿠이어 축제나 이런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지역사회에 이질이 많이 만연된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도 또 항생제 내성 이질, 퀴놀론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이질이 잘 됐는데 거기에 내성을 보이는 이질균들이 유행을 하더라. 이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변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소화기계로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독성 대장균이 전파되더라. 전신 감염으로서 A형 감염, A형 감염도 주로 분변 속에 이러한 바이러스, 원인 바이러스가 항문 선교 시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소화기계에 그 원인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감염이 유발되겠죠. 또 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항문암이 발생되기도 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항문 선교를 오래 하는 우리 환자들을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어서 직장이 탈장이 돼서 그걸 이미 집어넣어도 또 시간이 지나서 복압이 증가되면 또 탈장이 되고 그래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는데, 더 심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변 실금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변이 실금되는 거예요.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려면은 단시간 내 기저귀를 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또 닦고 샤워하고 그래야지 냄새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런 변신글 때문에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HIV 감염,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에서 많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체액에 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만은 정액에 가장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염자에서 농도가 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액이나 질분비물, 혈액 모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항문 선교 시에 정액이 들어감으로써 정액 속에 많은 농도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HIV 감염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에이즈, HIV 감염이 유엔과 유엔에이즈 많은 선진국의 노력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발생되는 신규 감염자 수가 31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감소가 돼서 2018년도만 하더라도 170만 명으로 감소가 됐고, 금년에 아마 150만 명 정도로 한 해에 발생되는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따라서 유엔과 유엔에이즈의 그런 아주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 다 들어들고 교육 수준도 높고 의료 수준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왜 다른 전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을 지나서 갑자기 증가가 되기 시작해서 매년 1000명 이상 발생되더니 2019년도만 하더라도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에서 발생돼서 누적 감염인 수는 벌써 18,000명, 19,000명 이렇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따라서 왜 이렇게 HIV 감염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예기치 않게 증가되는가 봤더니, 여기 이제 연령 분포인데 붉은색 라인이 이제 20대입니다. 20대가 2006년만 하더라도 30대, 40대에 비해서 그 수가 적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빨간선 20대가 증가가 돼서 2019년도는 3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춤했던 30대가 20대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30대가 또 같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10대에서도 뭐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예기치 않게 HIV 감염이 증가되는 것은 젊은이에서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젊은이들에서 이렇게 HIV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 층에서의 HIV 감염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5%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4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호트 연구를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코호트에 등록된 1,400명,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감염자 수가 14,000명 됐을 때 1,400명이면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21개 대학병원도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것입니다. 공동 연구를 해서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젊은이층에서 증가되고 있고 감염 경로는 뭔가 알아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 감염자 중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 물론 여기 양성 간의 성접촉이 포함됩니다만, 동성 간의 성접촉이 60% 이상이었고 이성 간의 성접촉은 34%였다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여기서 의사들 또는 훈련된 간호사가 역학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습니다,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본인이 동성 간의 성접촉인데 불구하고 이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본다면 65%까지, 그리고 남성들 감염자들만 갖고 얘기했을 때는 65%를 훨씬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자들을 갖다 봐왔을 때 저희 환자들 보면은 환자들 중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80% 이상이 동성애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한 결과죠. 67%, 일본은 72%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군에 따라서 이러한 감염 경로를 갖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연령이 젊어질수록 60대, 50대, 40대, 30대, 10대, 20대입니다. 연령이 젊어질수록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증가되더라. 그래서 10대, 20대를 합쳤을 때는 70% 이상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10대와 20대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과 20대 초반과 10대 이렇게 나눠봤더니 놀랍게도 10대의 경우에는 동성 간의 성접촉이 93%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에 이 젊은이들에서 얼마나 동성애가 지금 많이 만연되고 있고, 정말 그 미풍이 강풍이 되어서 막 몰아닥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런 젊은 HIV 감염 중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를 넘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죠. 일본도 78%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해 이런 HIV 감염인에 대해서 신규 질환을 갖다 연례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코호트 연구에서 조사 방법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보건소 직원이 가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이러한 결과를 발표해 왔는데, 2013년만 하더라도 동성과 이성 간의 성접촉이 26%, 34%, 나머지 많은 수가 지금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이죠. 어떻든 34%로 이성 간의 성접촉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주된 전파 경로다. 이렇게 항상 보고를 해왔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28%, 35%, 16년 36%, 17년 39%, 2018년은 43%로 이성 간의 성접촉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2019년에 드디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이 44%고 전체, 이성 간의 성접촉이 37%다 이렇게 처음으로 올바른 그러한 얘기를 갖다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2019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거 갖다 왜곡되게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들에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의 대면 그런 역학조사가 결국 부정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렇게 동성 간의 성접촉이 많다는 걸 갖다 알게 되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더 기술적으로 열심히 역학조사를 함으로써 정답을 끌어낸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하에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HIV 감염 확률을 보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이성 간의 성접촉 때 감염인과 건강한 사람이 관계를 가졌을 때 감염될 확률은 0.04에서 0.08%입니다. 근데 학문 성교 시에 감염될 확률은 1.38%죠. 그래서 감염 확률이 17배 내지 34배 높다는 것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국내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현재 한 남성의 한 0.7%로 추정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에는 아까 강의 시간에 주신 것처럼 인구의 한 2% 정도 양성애자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서의 HIV 감염률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성애자에서의 HIV 감염률이 2.7에서 6.5%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에이즈가 만연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지만도 우리나라 정상 일반인에 있어서의 HIV 감염률이 0.05%라는 거에 비교하면은 동성애자에서의 HIV 감염률은 80배 이상이 높은 것입니다. 말씀드리면은 저는 감염내과 의사로서 우리 환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생활을 해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왔습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육체 질병과 성병과 또 아까 민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과 자살, 충동,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또 알코올, 약물에 의존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수명도 굉장히 짧은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석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탈동성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에이즈 환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또 유전적인 것도 아닙니다. 치유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동성애의 폐해를 말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면서 탈동성애 교육을 통해서 함께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으로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고선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을 했다고 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법으로 제한한다면 이것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소설라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배선영 변호사님 나오셔서 토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미리 이 원고 주신 거를 보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성 성관계 갖는 거가 이렇게 질병도 많고 또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동성 관계하는 게. 그런데도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 전에 한번 이제
기자분, 동성애자들 많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런 기자분이 말씀하실 때 동성 간의 성관계가 굉장히 쾌감이 크다. 이성과 이성 간의 그런 거보다.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되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하신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의학적으로도 혹시 그런 쪽에 연구가 된 것이 있는지 그거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에이즈는 이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당뇨병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치료는 아니고 한 30년 정도까지 이렇게 딜레이할 수 있는 증상을 딜레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들었고 또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서 뭐 배가 나온다든가 그 약을 할 때 뭐 그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즈 치료하는 것과 그리고 또 30년 이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약이 안 들어서 그때 이제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시간 관계상 네. 일단 두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 제가 답해드리면은 물론 완치제는 지금 개발이 안 됐지만은 에이즈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정말 발전이 돼서 약을 드는 환자들에 있어서 수명이나 여명이 정상인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을 들었을 때 면역 기능 증상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도 정상 수준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완치만 안 될 뿐이지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까 부작용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작용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고 안전하게 약을 갖다 들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들의 수명과 여명이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HIV 감염자, 즉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는데 단지 우리나라에서 너무 다행인 게 이 비싼 치료비를 한 달에 한 140에서 200만 원 드는 치료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치료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에이즈나 HIV 감염 외에도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치과나 또는 정형외과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그런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벌써 가정에서 소외가 돼 있고 직장도 다 잃고 사회에서 고립돼 있고 운동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들을 잘 치료해줘서 좋은 약으로 수명 여명을 높게 해줬으면 삶의 질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에서는 그걸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에이즈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정년 후에는 에이즈 예방재단을 통해서 감염인들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치료비나 복지후생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분을 갖다 도와주는 그런 지금 재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지만도 우리가 항문에 어떤 감각기관이 어떤 생식기하고 같은 그런 감각을 느끼는 그런 기관은 없지만도 제가 우리 환자들을 갖다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들이 맨 처음에 동성애를 경험하는 거는 대개 타의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일어나고 학교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위에서 어떤 상관이나 또 연장자나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요새는 가출 청소년들이 그 자기의 용돈을 갖다 한 15% 정도를 갖다가 성매매를 통해서 그 용돈을 얻는다는데 그 대상이 가출 청소년이 대부분 남자애들인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 성인들이 그 청소년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학문 선교의 상대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10만 원도 주고 제가 그랬는데 얘네들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 20분만 참으면 10만 원 용돈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그냥, 그래서 왜 친구들이 자꾸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만 원이 5만 원이 되고 3만 원이 되고 이제는 담배 한 갑.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동성간의 성접촉에 빠지는데,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성애자 될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는 죄의식도 모르고 단지 그냥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타이에서 동성간의 성접촉을 처음 경험하더라도 자의에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아까 민성 교수 말씀처럼 쾌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약도 자기가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쾌감이 이 학문성교 동성간의 성접촉의 이 쾌감을 따라갈 게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가 자의에서 찾아갔다는 건데, 따라서 그들 얘기는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은 별 차이가 없다. 너네들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너네들도. 하면서 그 쾌감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의학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혹시 부족한 질문은 문자나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보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서 인간다운 삶과 또 의료적 가치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